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0년 세계 한국어 대회 2분과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학의 수용과 확산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분과 사회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직접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학술 대회를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어떤 인터넷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또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실 가상 공간이지만 한 자리에 모이실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또 그만큼 더 알찬 성과를 오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진행은 발표 10분, 그리고 상호 토론 15분, 매우 짧은 시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도 발표자 분들께서 또 열심히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잘 발표를 해주셔서 이 한국 문학의 수용과 확산이라는 주제를 세계에 있는 많은 한국어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께 그 성과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분과의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의 류블라나 대학에 계시는 강병윤 교수님이십니다. 강병윤 교수님은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2002년에 낙찰이라는 제목으로 등단을 하신 소설가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발표가 이 류블라나 대학에서 어떻게 한국 문학을 교육해 오셨는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 중국 호남사범대학의 노금숙 교수님이십니다. 노금숙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읽기 교육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중국의 한국어 교육, 한국 문학 교육에 중진으로 아주 큰 활약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로 청주교육대학의 염은열 교수님이십니다. 염은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대상인식의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전문학 연구자이십니다. 이 고전문학 교육 연구자로서 오늘 발표에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러니까 미국의 연구년을 가셔서 보통들은 그냥 쉬러 가시는데 가셔서 또 이렇게 아주 알차게 연구를 하셔서 오히려 그 안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미국 내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오늘 발표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천대학교 신윤경 교수님입니다. 신윤경 교수님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과 교수 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한국어 교육 전공자 중에서 가장 문학 교육을 정통으로 연구하신, 전공하신 그런 연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 발표 시간을 드리면서 우선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대학의 강병윤 교수님께 첫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준비해 주시면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강병용입니다. 그럼 일단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슬로베니아 르블리아나 대학교에서 한국 문학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강병용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얻어갈 것이 많은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짧지만 제가 준비한 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안 넘어갑니다. 이게 두 장이 넘어가. 이게 저희 대학교고요. 우선 슬로베니아가 어딘지 잘 모르시니까 아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접한 나라들은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크로아티아. 그래서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유럽 한가운데 있는 나라고, 그 나라의 수도가 류블리아나이고, 류블리아나에 있는 국립대학 이름이 류블리아나 대학교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류블리아나 대학교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단과 대학들이 있는데, 다른 유럽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인문대학이 이제 단과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한국학 전공이 있고, 한국학 전공은 아시아학과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문대학 전체 한 36개의 전공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전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학이 인기가 많듯이 슬로베니아도 작은 나라이지만 르블리아나 대학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고등학생들이 슬로베니아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을 공부하려고 하고, 그 주변 나라에 한국학 전공이 없는 곳에서도 르블리아나에 와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뭐 마케도니아, 뭐 이탈리아까지 요즘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또 특히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2003년부터 한국어 과정은 있었고, 2013년 4월에 최초로 한국 문학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어만 가르쳤는데, 2013년 4월에 운이 좋게 제가 그쪽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제 전공이 문학이었고, 이제 그때 2013년부터 슬로베니아 최초로 문학 과목이 개설되었고, 지금은 세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문학개론 1, 한국 현대문학개론 2, 그리고 한국문학 원서 읽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문학개론 1과 2는 2학년들이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한국문학 원서 읽기는 3학년이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데, 주로 저희 전공을 하는, 한국학을 전공을 하는, 그래도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듣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가 문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문학 후 어학입니다. 보통 지금 여기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국어를 먼저 공부해야 되고,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문학도 하고, 그래야 한국 문학의 어떤 진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학을 자기가 편한 그 언어로서 이미 습득하고, 그 후에 더 관심이 있으면 어학 공부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러시아 문학이랑 프랑스 문학에 깊게 빠져들었었는데, 그때 원서를 읽고 빠져든 게 아니고 그냥 문학 작품 자체를 한국어로 읽고 그 후에 어학에 관심이 가졌던 것처럼, 슬로베니아에서 그런 방식으로 문학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선문학 후 어학이라는 개념을 제 과목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해 두었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단편소설, 특히 한국 현대문학의 단편소설들을 읽는데 주로 영어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은 후에 영어로 토론을 하는 등 뭐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어를 알면 무척 좋겠지만, 한국어를 모르더라도 작품을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 수업의 모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문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읽는 겁니다. 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혹은 슬로베니아로 읽고, 그리고 직접 만나기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작가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납니다. 한국 작가를. 그리고 그 작가와 같이 어느 정도 다는 아니겠지만 그 작품의 일부분을 실제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베니아 선생님과 같이 그 번역본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지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를 직접 만날 때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한국 작가에게 기회를 줘서 외국에 3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 대학에 매년 작가분들이 오셔서 3개월 정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국문학 번역원을 통해서 그 허브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번역된 책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책들과 또 진짜 작가들을 만나고 읽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문학 수업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e-러닝 클래스라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클래스인데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이제 원서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또 단어를 미리 공부할 수 있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네이티브 스피커가 읽은 녹음 파일을 줘서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 영어로 읽었던 것을 또 한국어로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 정말 한국어로도 같이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한 5, 6년 정도 제가 수업을 해왔는데, 그 결과로 슬로베니아 학생들을 위한 문학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표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목차입니다. 그래서 문학에 관해서 얘기하고, 고전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현대 문학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문학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마지막에 있는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이들과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요. 고전 문학은 사실은 제가 전공이 아니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소개했고, 특히 시조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지만 한글을 아는 아이들, 한국어를 아는 아이들에게는 써보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가 3장인데, 이게 연대별로 나눠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10년부터 2000년 전까지 쭉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3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작가 작품을 설명하고, 문학적 특징을 말하고, 원작 읽기를 하는데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3문 같은 경우에 뭐 한 페이지 정도 되고, 그 아래 슬로베니아어로 중요한 단어들을 설명해 왔고요. 운문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저희가 하고, 그리고 또 그 슬로베니아 시인의 감수를 받아서 슬로베니아로 읽어도 이렇게 음악성이 느껴지도록 최대한 만든 번역이 있고, 마지막에 토론이 또 있어서 슬로베니아 문학과 한국 문학의 공통점이나 다른 점, 또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그 포인트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부록 같은 건데, 한국 역사에 관해서 좀 정리했는데, 이건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기존에 정리가 잘 되어 있던 뭐 미시간 대학이라든지 BBC라든지 이런 자료, 영어 자료들을 슬로베니아어로 번역해서 수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한국 역사를 모르면 이제 고전 문학이든 현대 문학이든 이해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읽어보라고, 혹은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곳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직접 해보는 문학을 몇 년 동안 가르쳐 보고, 그것을 토대로 슬로베니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교재를 만들었고, 지금 그 교재를 바탕으로 또 영어나 슬로베니아로 된 작품들을 읽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 원서도 읽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 문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지만 모든 이야기를 이 그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진짜 김치찌개의 맛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보통 한국에 가서 맛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치찌개가 어떤 자료로 되어 있는지 글로 배우고, 자국어로, 그리고 또 그 나라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가서 더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한국 문학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자국의 언어,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한국 문학의 맛을 보고, 그 맛을 통해서 정말 오리지널을 보고 싶다, 읽고 싶다, 느끼고 싶다 하는 마음을 줘야 되는 것이 어쩌면 대학 교육 수준에서, 특히 외국에서, 특히 한국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 마음의 희원 한국. 새롭고 흥미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아름다운 나라가 내 영혼을 채웠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길 갈망해요. 언제나. 이거 저 2학년 학생이 시조 수업 끝나고 시조를 쓴 겁니다. 뭐 문학성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런 마음이 있는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고, 저도 한국 문학이 이 친구들에게 한국같이 이렇게 언제나 가고 싶은 곳, 언제나 그리운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어려운 한국어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보다는 재미있는 한국 문학, 새로운 한국 문학, 혹은 가치 있는 한국 문학들을 일단
읽고 자기가 그 안에서 문학으로 감명을 먼저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먼저 문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학을 하기 위해서 직접 무언가를 만나고 읽어보고 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병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귀한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힘들게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해오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게 필요하신지, 어떤 게 좀 더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종합토론 시간에 좀 더 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한국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호남사범대학의 노금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노금숙입니다. 좀 화면을 공유하고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발표 제목은 중국의 한국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최근 이제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 간의 경쟁력은 종합 국력의 경쟁으로 치솟고 있으며, 국제화된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또한 이러한 정세에 맞추어서 국제적인 시야를 갖추고 상호 문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연적인 추세로 되었습니다. 중국 일반 대학교 외국 언어 문학 전공 교학 지도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에 일반 대학교 외국어 언어 문학 전공 교육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외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 방안을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국어는 비통용 어종에 속합니다. 그러면 같은 비통용 어종의 기타 언어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어는 그 발전이 비교적 빠르고 성숙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현재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 지식,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어 교육은 이제 경제의 글로벌화의 수요에 맞는,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국가 발전 전략의 수요에 맞는 국제화 고급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국면에 맞물려 있고요. 또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인류 전공 건설 쌍만 계획, 이는 국가급 인류 전공 만개와 성급 인류 전공 만개를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따르자면 이제 한국어 교육은 현 상황에 만족할 수 없으며 각 대학마다 자체의 특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대학교 한국문학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은 한국어 교과목에서의 문학을 활용한 언어교육과 문학 자체를 위한 문학교육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학을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보게 되면 한국어 학과의 전공 과목을 보게 되면 개설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는 어학 지식 교과, 내용 지식 교과, 실용 지식 교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학 지식 교과에서 보면 보통 이제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주 교육 내용으로 하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번역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시키는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 한국어 교과목을 보게 되면 일부 대학교에서는 뭐 종합 한국어 아니면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고급 한국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째로 기초 한국어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문학 작품을 발췌하거나 재구성하여
해당 교재의 일관된 편성에 따라 이제 초중 고급 수준에 맞는 문법 항목과 어휘를 가르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문학은 단순히 문법과 언어 학습의 자료로 활용되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한국 문화 이해를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 교육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화 자체를 위한 문학 교육입니다. 각 대학교에서 문학 교육은 이제 중국의 한국어 학과 역사나 뭐 교육 현황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필요한 실정이고, 또한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한국 문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국 문학사 1, 2 혹은 한국 문학사 혹은 한국 문학 작품 선도 이렇게 두 개 과목으로 되어 있어 가르치고 있는데요. 보통 한 학기 혹은 두 학기로 나누어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학 교육이 학생들이 과다한 어휘량이라든가 어려운 문법 때문에 실제적인 문학 교육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강독 수준에서 문법과 어휘 학습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럼 다음 중국대학교 한국문학교육의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침에서 중국 교육부에서 그 반판 지침에서는 이제 한국어 교육에 적용되는 인재 양성 목표, 양성 표준, 교육 교과목 설정 등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목표를 보게 되면 그중 하나가 외국 문학 지식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면 한국 문학 지식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양성 표준에서는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대국의 문학 지식을 알아야 하고,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상대국의 문학에 대한 감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과목 설정에서는 이제 현재 문학 교과목이 핵심 교과목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전공 방향 교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교과목으로서는 어떤 전공 방향을 택하더라도 한국 문학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고, 또한 우리 현재 인재 양성의 수요에 따라서 볼 때 한국 문학 교육은 앞으로 하나의 전공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공 방향으로 자리 잡고 제 한국 문학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 한국어 교육에서 계획을 시행하지 않아야 할까 싶습니다. 먼저는 현재의 그 응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언어 기능 교육을 지향하고 전공 방향을 명확히 하여 지식,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 계획을 해야 합니다. 지침이 2020년 4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학들에서 교육과정 계획을 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침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전공 방향을 언어와 번역, 문학과 문화, 국가 및 지역 연구, 그리고 경제물과 관광 등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문학과 문화라는 것이 하나의 전공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현재의 교수진을 놓고 볼 때 보통 일반 대학교에서 교수진은 거의 언어학 혹은 한국어 교육, 문학 혹은 문학 교육을 한 전공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재의 교수진 구성으로 봤을 때 우리의 전공 방향은 언어와 문학, 언어와 번역 혹은 문학과 문화를 전공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국가 발전 전략의 수요에 맞추어 국가 및 지역 연구를 하는 전공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언어와 번역, 문학과 문학이 유력한 전공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학과 문화를 전공 방향으로 할 경우 한국 문학 교육은 이제 단순히 몇몇 작품을 발췌하거나 소개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전공 방향에 걸맞게 한국 문학 지식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둘째는 중국 대학의 한국어 학과에서는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한국 문학 관련 교재를 개발해야 하고,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는 도서 자료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는 국가 쌍만 계획에 비추어 한국 문학 관련 온라인 강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다 다룰 수 없는 작품들을 다룰 수가 있고, 또한 문학에 관심을 많은 학습자들이 더 심도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시대 중국의 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도 뛰어나지만 다양한 인문 소양, 지식, 능력을 갖춘 국제화 번화된 인재 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문학교육은 이런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문학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면 현재의 교수자의 여러 방면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뭐 한국과 인접해 있어서 많은 성과를 이미 거두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만, 또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세 가지로 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황과 함께 앞으로 중국의 또 한국어 교육, 한국 문학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한국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내 한국문학교육 연구자의 제안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해 주실 청주교육대학교의 염은열 교수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도 중단 없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저는 미국 내 한국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그 발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아까 그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년간 문학교육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문학의 고유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공부하긴 했지만 한국문학교육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늦게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그 2017년 러커스 대학에서 개설됐던 강의입니다. 시조 강의인데요. 이 시조 강의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하는 과정에 일부 참여하고 가까이서 지켜봄으로써 미국 내의 한국 문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선행 경험이나 연구로부터 제가 배우고 제안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한국의 연구자가 미국 내의 문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다소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성심껏 진심을 가지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의 비약적 성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1934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9개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정규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외국어로서 한국어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 그 한국어 교육이 어떤 위상인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요 왼쪽에 보시면 북미 한국어 교육 학회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AATK의 역사 가국 미국 내 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그 학회를 첫 회부터 최근까지 한번 쭉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외국어와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북미에 계신 교사와 연구자들이 대단히 선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발빠르게 공동의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다음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이 그 AATK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 주제 워크숍과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메타 비평을 하면서 미국 내 한국 교육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이 어떤 위상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퍼런스가 95년부터 시작돼서 딱 한 번 컨퍼런스 워크숍 중에 워크숍만 열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다른 경우에는 모두 다 워크숍과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러니까 달이라든가 가로지르다든가 협업한다든가 통합이라는 단어가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통합 연계된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문학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단편 소설이나 시, 그리고 이제 고전 문학 같은 경우 일부 등장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노래 등의 대중매체, 텔레비전 광고 이런 걸 매개로 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양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기초 기능을 중시하는 기초 수준의 KFL에서 상위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자를 길러내는 쪽으로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쪽으로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이 발전하고 있고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사용자를 길러내려는 포부와 지향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어떤 5C와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플래그십 랭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번역을 통해서 상호 문화적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한국어 교육이 시도된다든가 이 컨퍼런스 주제를 보면 옮겨지는 방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살아있는 언어 및 문화 자료이자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의 자원이 되는 문학, 그것도 한국 문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개는 영화 이런 대중매체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문화나 역사와 연계된 교육이 많습니다. 한국학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단이나 한국의 현대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문학과 관련해서는 고급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교사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여탁 선생님이 미국 내 30여 개 대학 80여 개 정도의 좀 된 연구이긴 한데요. 문학교육 관련 교과목을 분석한 것에서도 문학이 가르쳐지기보다는 한국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이렇게 한국 문학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한국 문학 교육은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건 AATK에서 그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만들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한국 문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훌륭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서 실천 전통을 축적해야 되는 과제가 미국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문학교육과정 구성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제안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수업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교육과정 개발하고 참여한 수업 그리고 참관한 수업은 2017년 가을 학기 러커스 대학의 동아시아학과에 개설된 강의입니다. 2020년에도 운영이 됐고요. 지금도 이걸 운영하신 유영미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러커스 대학 8명, 미네소타 6명, 미시간 1명, 총 15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한국어 구사 능력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아까 강병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문학, 후언어 이 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리처드 러트의 교재를 선택했는데요. 100여 편 이상의 시조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원문과 다른 번역본들을 함께해서 다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그 자료를 접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동아시아 구도 속에서 강의 흐름입니다. 시가를 공부했고 그리고 시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그런 파트로 되어 있었고 접근 방법이나 교육 방식을 조금 말씀드리면 비교문화학적인 접근을 처음에 했고요. 동아시아학과라서 근데 이 비교문학적인 관점이 고전문학에는 대단히 필요한 것이 그 시조 자체도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 한국 시가로서의 고유성과 동아시아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구의 영문학에 뒤에 볼 때는 동아시아라고 또 대상화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통합교육을 지향했습니다. 시조를 중심에 뒀지만 언어, 문학, 문화, 예술, 역사까지
같이 이제 시조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었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번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을, 그러니까 이 번역된 작품들을 많이 읽고 번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했고, 학생들이 직접 번역도 했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작품을 여기 보시면 요 밑 옆에 이제 러커스 대학에서 로스트 오어 파운드라고 해서 전문 번역가가 시조를 번역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작품을 번역하는 그런 활동을 아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조를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번역도 하고 암송도 하고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위키 프로젝트, 워키가 아니라 위키인데요. 그 위키의 시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도 쓰는 이런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조를 공부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국 문학교육과정을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는 미국 내 학자와 국내 학자 간 협업이 제도화되고 내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내 한국어 교육 실천가의 실천적 지식과 경험이 바탕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유영미 선생님은 AATK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미국 한국어 교육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에 있으신 분인데요. 그 실천 지식과 경험의 바탕을 두되 그다음에 이제 한국 내 그 전공자들의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에도 바탕을 두는 그런 교육 과정이 설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로지르고 뭐 만나고 통합하고 이런 게 테마인데요. 그러려면 연구자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가로지르고 함께 성장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안일하게 살고 있다가 미국에 가서 시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시조가 갖고 있는 생산성이나 어떤 보편성, 세계문화로서 가능성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온 오프라인 병행 가능한 공동교육 과정의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교육 과정은 개발할 때 연구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사실은 이 프로그램으로 공동 개발된 미 동부에서 동동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거점 대학인 러커스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다른 두 대학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지금은 화상회의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당시로서는 저는 되게 신선하게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소통에 지원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양한 신급에서의 접근과 배움, 소통이 열린 강의실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수업이었는데 한국어에 대한 이해나 한국어 학습도 가능했던 수업이었고요. 시조라는 이해가 굉장히 분명했지만 많은 입력과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 단영의 한국 시가나 시, 관고 뭐 여러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몰입 교육의 설계 가능성도 좀 있겠다.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한국 문학에 대한 요구가 다양했거든요, 수준이. 그 다음에 한국계와 비한국계나 다양한 수준과 요구로 구성된 다성성을 지니는 어떤 한국 문학 교육의 설계하고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초 기능을 연습하는 단계에서도 한국어를 접하고 연습할 수 있는 한국 문학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 영어로 진행된 시조는 영어만 진행한 게 아니라 한국어도에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한국어도 탐구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가능했던 건 미국 내 번역 및 연구 정통이 충분히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 교육을 설계할 때는 해당 장르나 작품에 대한 번역이나 연구 전통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되게 시간이 굉장히 남을 줄 알았는데 부족하네요. 요 밑에 제가 BTS 가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외국인 학생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소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나 가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가사도 보게 되고 한국의 대중문화도 접하게 되었는데요. 모쪼록 아이들이 문학을 통해서 문학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한국어도 학습하고 한국에도 오고 이런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문자의 시각이지만 또 아주 성실한 연구자의 시각으로 미국의 한국어 교육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가천대학교 신윤경 교수님께서 한국 내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초과되었는데요. 네, 고려하셔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의 신윤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그 외국에서의 사례를 듣다 보니까 국내에서 문학교육이 제일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 바라보는 문학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국내에서는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그동안 제가 한국어 교육을 20년 넘게 하면서도, 이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좀 외로운 싸움이었거든요. 전공자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네, 지금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많은 동지를 얻은 것 같아서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면은요, 제가 하는 것, 중국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어 교육에서 이제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로 언어 교육에서의 문학은 사실은 자료로서만 활용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로서 뭐 신문기사나 뭐 다른 것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문학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것들이 최근까지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마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일단 차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환은 이런 언어 교육의 관점에서만 자료로서 바라보던 문학을 이제 좀 문학 자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맡고 계시는 해외의 어떤 한국학과라든지 한국어학과에서 문학 수업들이 이제 개설이 되면서 더 이상 문학이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문학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나 효용성들을 이제 바라보는 교육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환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그럼 앞으로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좀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 방향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나 좀 연구 자료를 좀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제 말 그대로 언어 교육을 위한 이제 문학을 자료로서 활용하는 수준이죠. 네, 그 수준에서 어떤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나를 좀 찾아봤는데 당연히 이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위해서 문학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자료에 보시면 뭐 어떤 논문 제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고 뭐 그것에 결국 그것이 읽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해서 쓰기를 하고 뭐 이런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언어 활동의 자료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학 당연히 이제 문학은 문화를 담고 있으니까 네, 문학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문화를 끄집어내서 문화 교육의 또 자료로서 문화 교육을 할 때 뭐 사진도 있고 뭐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문학도 또 하나의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해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연구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학을 활용하려면 이제 또 하나 논의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그러면 어떤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교사들이 수업에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작품의 정전 문제와 그러니까 위계화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계화라는 거는 지금 계속 얘기하다시피 한국어 능력이 일단
그 원문으로 읽는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일단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수준. 그러면 이제 몇 급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작품을 읽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위계화 논의도 좀 사실은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정전 작품은 근데 사실 그 작품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논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국 이야기도 하셨지만 윤여타 선생님이 미국에서의 정전도 이야기하셨고 뭐 한국에서의 정전도 뭐 다 이야기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그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계화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수준에 맞추어서 언어 수준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작품과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작품들을 위계화한다라는 취지로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는 뭐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언어로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레벨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레벨을 나눠서 뭐 초급의 학생들에게 뭐 중고급 학생들에게 중급에는 뭐 이런 작품만, 뭐 고급에는 이런 작품만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작품을 문학을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언어 자료로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왔던 어떤 연구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논의들은 이제 교재 개발에 대한 논의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 교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에서의 교재 개발이죠. 문학 교재. 왜냐하면 이미 국어국문학과에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학생들이 쓰고 있는 문학 교재들이 워낙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재가 필요성이 일단 좀 적고요. 네, 그 다음에 언어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한테 문학만을 가르치는 어떤 교재를 개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떨어졌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좀 더 활발하게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교재 개발에 대한 논의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는 이제 그 소수 특정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이죠. 그러니까 일반 목적이 아니라 좀 특수 목적, 예를 들면 이제 다문화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이주민, 그 다음에 또 학문 목적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어떤 그런 접근으로 문학을 교재를 개발하는 네, 이런 연구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연구 논의들은 이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이제 학습자별 문학 활용의 다양화가 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재 개발과도 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이제 교재 개발이 그렇게 다양하게 어떤 특정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학습자별 문학 활용이 좀 다양화되지는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목적 말고도 학문 목적 또는 결혼 이주민 또는 뭐 탈북 이주민 뭐 또는 뭐 국적별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논의들은 이제 국내 논의들입니다. 국내의 학술지에 발표되고 네, 이렇게 등재되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해외의 논의들이라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거 지금까지는 다 문학의 자료로서 네, 그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었던 논의들이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 한국어학과가 생기고 한국학이라는 개념들이 좀 더 보편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아지니까 한국에 와서 어학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유학생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학 자체로서의 교육의 굉장히 필요성이라든지 네,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해외에 한국학 및 한국어 과정이 이제 생기면서 더 활발해진 것이고 아마 뭐 선생님들이 지금 하셨던 논의들이 아마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뭐 그 동유럽이나 뭐 이 스탄자 들어가는 그 러시아 쪽의 어떤 나라들뿐만 아니라
뭐 아주 다양한 국가에서 네, 이런 개설된 과정에 맞추어서 네,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목들은 뭐 이런 것들로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역이나 비교문학 등에 대한 논의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또 한국 문학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번역이 굉장히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문학 자체로서 번역이 활발해지니까 그것이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도 번역이나 통번역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문학은 사실은 단순하게 비교가 아니라 어떤 상호문화 교육 관점에서 앞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논의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그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문학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서 좀 논의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보면 물론 언어 교육을 위한 문학 활용의 그 자료로서의 활용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국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어느 부분은 좀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읽기 쓰기를 좀 떠나서 네, 좀 어떤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좀 거시적으로 네, 문학을 좀 바라봐야 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자체로서 좀 즐기고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교육이 국내에서도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그 문학을 즐기고 네,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전략들이 좀 더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맞추어진 교재들도 좀 다양하게 개발이 되면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네, 이런 역할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그 안에서의 문학 교육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22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토론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발표하신 순서대로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 이제 상호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강병윤 교수님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질문이 너무 많지만 하나만 빨리 노궁석 교수님께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영 교수님 말씀하실 때 위키 프로젝트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학을 더 재미있고 폭넓게 문학 자체에서 뭔가 얻어내고 문학 자체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좀 위키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중국에서도 혹시 영 교수님이 알고 계신 그 중국 내에서 실제로 해보셨던 거나 아니면 시도하고 계신 좀 더 구체적인 문학 자체에 집중된 교육 방식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워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염은열 교수님이 말씀하신 위키 프로젝트 같은 것은 현재는 없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문학교육은 현재까지는 특히 그 전공 8급 시험을 대비해서 한국 문학 전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는 수업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학 관련 내용이 많고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학습자들이 즐기면서 감상, 이해, 교육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즉 우리 교수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온라인 강좌를 만들게 되면 학습자들이 이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온라인 강좌를 이제 시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문학사 전반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우리가 주요 내용으로 읽고 이해하는 데까지는 치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8급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노금숙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럼 강병민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교수님 그 발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영역본 현대 단편 소설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한국 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그 이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요. 그리고 그 전공자들이 그 강독을 문학 작품을 강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학기에 몇 작품이나 강독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리고 또 그 강독했을 때 뭐 하나의 단편 소설 뭐 장편 소설 같은 경우 전부 다 읽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예, 질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그 총체적인 이해는 사실은 일주일에 2시간이 있는데 학생들은 영어로 된 그 단편 소설을 그냥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제가 같이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고 그 작품에 대해서 그냥 막 토론하는 겁니다. 자기가 읽은 느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하기 전에 그 작품과 관련된 배경이 되는 지식들을 제가 1시간 정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개론적으로 그 시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작품을 학생들이 읽어오고 저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토론해서 무엇을 서로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한 학기에 얼마큼 읽을 수 있느냐는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한 학기에 단편 하나를 간신히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읽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모두들 다 지쳐서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동안 저희가 영어로 읽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4작품 정도 있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 같은 것도 좀 가볍게 한 4작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읽었던 것 중에 영어로 읽었으니까 이제 내용은 아니까 좀 재미있는 장면들을 한국어로 같이 읽어보는, 그래서 한 작품을 꼭 안 하더라도 이미 지난 학기나 지지난 읽었던 작품 중에 이제 발췌해서 같이 읽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교재에 조금 담아놨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중국보다는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렵습니다. 정말 교수님께서 한국어 교육자라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많은 교류합시다. 예. 네. 그 아마 이게 지금 온라인이 아니고 그 대회장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이 순서가 끝나고 또 바로 나가셔서 이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시고 나누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인연이 되셨으니까 이후에 계속 궁금한 점 서로 또 연락하시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염은열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윤경 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학 자체 교육이라는 걸 과제로 좀 얘기하셨는데요. 국내에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는 그 문학 자체로서의 교육이 이제 한국어학과나 그런 데가 사실은 해외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능하면 해볼 수 있다면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왔을 때 그 그러니까는 한국어학과가 아니라 이제 국어국문학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교과목상으로 문학 수업이 한 강좌 정도는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좀 집중적으로 어쨌든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한국어 선생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이나 문학을 자체로서 좀 바라봐야 하는 좀 수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논문이나 뭐 교재들을 좀 개발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거나 네, 그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더 많이 노력하고 네,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인식도 네, 국내에 있는 한국 교사들이 좀 바뀌어야 할 부분들도 있고요. 뭐 전공자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인경 선생님께서 후배들을 더 많이 키우셔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신인경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염은열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자 중에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 근데 결국은 이런 수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학 자체로서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정말 문학 전공자 선생님들,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에서 네, 영은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수업을 해주실 수밖에 없고요. 네, 수업에 어떻게 이제 의뢰를 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AATK에서도 어쨌든 한국어교육자랑 문학 전공자가 이제 브릿지를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문학 전공자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에서 그 전공자 학생들에게 도대체 문학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약간 국어교육과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한국어 교육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 문학을 수업을 진행하실 때 어떤 인식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참여하시면 어떨까, 좋은가, 뭐 선생님 이제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 그걸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시조 수업이 가능했던 건 유영미 선생님께서 일단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해 오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문학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 중에 고급 능력의 어떤 한국 문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때마침 가게 돼서 시조학품을 선정하거나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데 이제 조금 참여를 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한국어 교육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내에서도 어려운 이유가 제가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한국 문학 교육은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먼저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넘나들면서 한국어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러커스 대학에 있는 선생님께서는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었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컨텐츠를 제공할 때 자문을 하거나 작품을 뽑거나 그다음에 이제 시조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논의해서 이제 구성하는 걸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와 그다음에 이제 자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국내에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여러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고 실험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궁금하고 더 말씀 듣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미 시간이 한 3분 정도 초과된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와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처럼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서시는 또 이게 특별한 개인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할 때 그 움직임이 보다 이제 구체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참여해 주신 네 분께서 그동안 각자의 길에서 걸어오신 이 한국 문학 교육에 대해서 걸어오신 부분에 대한 성과 제가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화면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최고 접속자 수가 8명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은 계속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이후에도 지켜보시게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의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문학 교육이 더 확대되고 발전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2회, 제3회 세계 한국어 대회에서는 오늘 또 다루지 못한 지역의 문학 교육들을 더 같이 점검하고 과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분과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학의 수용과 확산 분과의 발표와 토론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해 주신 전 세계의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관련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